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등 5개 기관의 최고위급 책임자 모두에 대해 경질 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건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중부고속도로 10일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일대 교통이 2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잠실 롯데백화점에선 1층 의류 매장에서 불이 나 이용객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주말과 휴일은 물론이고 다음 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35도 안팎의 폭염과 함께 열대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여당은 편향된 방송 환경을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즌2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비공개로 만찬 회동을 갖고 총선 승리에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놓고는 각각 당의 단합과 대담한 혁신을 강조해 큰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일부 시작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에 대한 고강도 감찰 조사를 벌인 국무조정실이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히 최고위급 책임자 전원에 대한 경질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있던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비롯됐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 중인 시공사와 감리사가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탓에 속절없이 붕괴한 겁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제방이 무너진 걸 알고도 관련 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미호강이 범람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궁평 이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이자 교통 통제 권한이 있는 충청북도는 미호천교 수위 감시에 소홀했고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차량 통행을 막지 않았습니다. 충북경찰청은 112 신고를 2번이나 받고도 마치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전산 조작만 한 뒤 종결 처리했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범람 현장에 유일하게 출동한 기관이지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참사 전날엔 임시제방 신고를 받았지만 관련 기관의 위험 상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비극적인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감찰 조사를 토대로 5개 기관 공직자와 공사 현장 관계자 등 모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최고위급 책임자 전원의 경질이나 직위 해제를 5기관 인사권자에게 각각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범부처 TF에서 지하차도 통제 기준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대응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나기 전 숱한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행정기관의 그 누구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찰 조사를 벌인 국무조정실은 단 한 곳이라도 제대로 대응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참사 전날인 지난 14일 오후 5시 20분, 청주 미호천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충청북도엔 최고 대응 단계인 비상 3단계가 내려져 있었고 관련 기관들은 24시간 비상대기 상태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4시 10분 주의보가 경보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미호강 수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사고 2시간 전인 아침 6시 40분 강물은 홍수위인 29.02m에 도달했습니다. 궁평 2 지하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처 없이 그렇게 20분이 흘렀습니다. 아침 7시 4분 112에 첫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미호천교가 범람할 우려가 있으니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침 7시 50분 물살이 거세지면서 임시 제방을 타고 넘기 시작했습니다. 119에도 범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어 112에 궁평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또 들어왔지만 현장 출동은 없었습니다. 아침 8시 9분 임시 제방이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무너졌고 18분 뒤 550m 떨어진 궁평 2 지하차도에 강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6만 톤의 물이 순식간에 밀려들면서 지하차도는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 2 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치단체라고 나을 건 없었습니다. 행복청엔 전화와 모바일 메신저로 모두 7번 범람 위험이 접수됐고 충청북도 3번 그리고 청주시는 10번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조치도 없었고 그 결과로 14명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11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이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과 현장수습 과정에서 인근 도로는 2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소형 트럭이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곳곳에 흩뿌려진 차량 파편은 사고 당시의 충격을 보여줍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6시쯤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에서 대전 방향으로 달리던 3.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소형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뒤따르던 차량을 포함한 차량 11대 연쇄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파탄이 많이 그 안에 물건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다 찌그러져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처음 사고를 당한 소형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이 숨지고 중상 3명을 포함해 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환자 긴급 이송을 위해 소방 헬기와 닥터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아주대병원 헬기랑 그다음에 다른 헬기 한 대가 더 오더라고요. 오자마자 환자분들 실러 나가는 거 좀 봤고요. 금요일 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량이 많았던 데다 2시간가량의 현장 수습 과정에서 인근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갑작스레 정체가 시작되는 구간에서 사고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증거수집 태만 또는 안전운전은 불이행 그 정도로 추정만 할 뿐이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원인이 딱 뭐다라고 당사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수술 중이시래요. 경찰은 사고 운전자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에 있는 의류 매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1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롯데백화점과 지하 롯데월드 이용객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8살 남자 어린이 등 모두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매장 진열장 안에 있던 간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자 밤낮으로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강릉의 낮 기온이 37도를 넘었는데요. 7월 기준 29년 만에 최고 기온입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낮의 도심은 온통 열기로 가득합니다. 따갑게 내리쬐는 햇볕에 바람마저 뜨겁게 느껴집니다. 양산을 써도 음료수를 마셔도 불볕더위에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밤에도 진짜 자다가 깰 정도로 엄청 덥고요. 낮에도 더워서 엄청나게 힘들어요. 덥기는 해수욕장도 마찬가지. 장렬하는 태양 아래 백사장은 맨발로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달궈졌습니다. 피서객들은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담근 채 더위를 식힙니다. 너무 덥고 모래사장을 걸으면 발이 너무 뜨거운데 그나마 물에 들어가니까 시원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7.3도를 기록했습니다.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도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으려면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야 하고 노약자나 어린이는 되도록 외출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장마철이 끝나고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서울 도심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가 조성돼 개장 첫날부터 아이들로 붐볐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뒤편에 워터슬라이드가 생겼습니다. 높이 길이 모두 8m로 2명이 동시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찾아온 어린이들은 시원한 물살을 맞으며 더위를 날려버립니다. 워터슬라이드 타는 게 재밌었어요. 그 수영장이 넓어서 놀 수 있어서 좋았어요. 수영장은 아이들로 인산이네.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고 공놀이도 하며 신나게 놀고 엄마들은 그 순간을 열심히 사진으로 담습니다. 30분쯤 와서 외할머니랑 엄마랑 동생이랑 저랑 왔어요. 너무 더워서 지치기 직전이었는데 수영장 들어와서 괜찮아졌어요. 수영장은 다음 달 13일까지 17일 동안 운영되며 정오부터 밤 9시까지 열립니다. 수영장은 별도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은 만큼 유아 및 어린이 단체의 경우 4명당 보호자 1명이 동반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물놀이한 뒤에 편히 귀가할 수 있도록 탈의실도 비치했습니다. 탈의실을 1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저희가 건조 선풍기를 또 10대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건조를 할 수 있고 해서 서울관광재단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30명 정도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수질 관리는 하루 2차례 실시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으로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지명됐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이동관 지명자가 언론계에 오래 종사하고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역임했다며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명자는 브리핑에 참석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과 자유롭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만드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 지명자는 아들의 학폭 논란 등 제기된 의혹에는 말을 아끼며 비판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명박 정부에 이은 방송장악 시즌2가 우려된다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사실이 공개된 직후 진행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의 소감 발표에서 아들 학폭 논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비판에 귀 기울이겠다는 짧은 언급으로 대신했습니다.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또 비판에 겸하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아들 학폭 논란에 대해선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이미 밝혔던 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곧바로 날을 세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찾아가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자녀 학폭 논란 등을 거듭 부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사찰을 주도한 인물을 앉혀 방송장악 시즌2를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송을 장악해서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시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방송 장악 기도와 언론 탄압 시도를 분쇄할 것입니다. 정의당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전 선포라며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가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동관 지명자를 엄호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하면 된다며 야권의 의혹 제기는 지레 짐작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이 지명자는 야권에 편향된 방송 환경을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방송
장학 전문가는 바로 민주당 정권 아닌가요? 방송의 질서를 새로 잡아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추진력과 전문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지명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면 국회는 관련법에 따라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다음 달 중엔 청문회가 열린다는 얘기인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지난 대선 때 당내 경선 최대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어제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김영진, 윤영찬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2시간가량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나 국가 미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대담한 혁신을 통해 단합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인 만큼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최근 여권 내에선 홍준표, 원희룡 등 차기 대권 주자들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습니다. 각자 논란을 딛고 잠룡으로서 입지를 다져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포구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내리면서 엄격한 윤리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인 만큼 더 엄정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특히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내 유력한 후보로서 국민들은 그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그 당의 개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된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함께하게 마련입니다. 여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TK에서 영향력을 키워 차기 대권 가도의 디딤돌로 삼으려 했던 홍 시장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당원으로서 손발이 묶이면서 당내 입지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용삼 의원이 내년 재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구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징계 논의 과정에서 확인된 당내 싸늘한 여론은 홍 시장 입장에선 뼈아픈 대목인데 징계 수위를 놓고 여권 주류와 다투지 않고 사실상 수용한 것도 이를 의식한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이처럼 숨 고르기에 들어가며 후위를 모색하는 홍준표 시장과 달리 또 다른 차기 주자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에서 한 발 물러나 재추진 의사를 내비치긴 했지만 야당을 향해 세운 각은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이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TF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지시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의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지지층 내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여권 내에선 원장관의 행보가 수도권 민심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김건희 여사님 그분 땅 그 문제로 해가지고 갑자기 전면 백지화 시켜 보니까 그동안의 국책 사업, 주민분들의 수건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좀 더 성급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장관의 정치적 승부수에 여권 전체가 휘둘릴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엄연히 존재하는 건데 반대로 전략이 통할 경우 당내 영향력을 확고히 다질 수도 있습니다. 비윤계 대표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본인은 거듭 부인하고 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당 안팎에서 꾸준히 거론되는 차기 잠룡입니다. 3년 넘게 남은 다음 대선까지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정치권의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 인사들의 갈등이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가시돋친 설전이 벌어졌는데 악연의 굴레로 엮인 이들의 과거를 안윤학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박범계 의원이 맞붙었습니다. 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장고 증명 위조 혐의 관련 판결을 꺼내들자 한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으로 대받아친 겁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으로 이화영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드리러 온 것은 아니고요.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의 기싸움은 이젠 흔한 광경이 됐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동훈 장관이 주도한 조국 수사와 당시 그가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른바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박범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들이 한 장관을 향해 맹폭을 퍼부으면서 악연의 굴레는 시작됐습니다. 추 전 장관과 한 장관 사이 호칭을 둘러싼 설전은 양측의 앙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정권 교체로 각자 처지가 뒤바뀌면서 난타전이 벌어지리라는 건 어렵지 않은 예측이었습니다. 금도라는 게 있지, 금도.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검찰총장입니까? 뭡니까?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건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거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이 줄줄이 예고된 터라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의 신경전은 더 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념과 정책을 둘러싼 발전적인 토론과 공방보다는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일국의 법과 제도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의 격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이번 북한 열병식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건 미국의 첨단 무인기와 흡사한 신형 무인기였습니다. 시험 비행과 사격하는 모습까지 공개하며 실전 배치가 가깝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강조한 무기체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함께 선보인 신형 무인기였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무인 공격기 MQ-9 리퍼를 빼닮아 해킹으로 기술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별도의 영상을 통해 비행 장면과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공개한 데 이어 열병식에서도 시위 비행에 나서면서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저 하나하나의 주체 병기들은 조국 수호의 굳건한 기둥이며 위대한 전승사의 뚜렷한 증명이고 상징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에게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014년 서울과 백령도 상공에서 사진을 찍고 돌아가다 추락했는데 무기급으로 보기엔 조악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10년 만에 등장한 신형 무인기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열병식은 북중로의 밀착 관계와 함께 지난 8차 당대에서 언급한 전략 무인기, 고철류 ICBM 등 최신 무기체계 개발이 순조롭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은 또 최근 시험 발사한 핵월해, 수중 공격정 해일도 선보이며 다중화된 핵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5월 대규모 드론 비행 훈련을 선보이고 경기 포천을 주둔지로 오는 9월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을 예고하는 등 북한 무인기에 맞서 대응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북중러 밀착 행보가 더욱 노골화하는 양상입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어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정전 70주년 행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신형 무기를 소개합니다.
미국 첨단 무인기와 흡사한 형태의 무인기도 이 자리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은 2박 3일을 내내 함께하며 국방 분야 협조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러 양측이 군사협력 의지를 더욱 노골화하면서 무기 거래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외면받는 처지에 서로 전략적으로 필요하고 러시아로서는 전쟁 장기화로 탄약 등 군사 장비가 시급한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무기와 탄약의 가장 호환성이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의 무기체계 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러시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 발전시켜 온 거거든요. 리홍중 부위원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도 평양을 찾으며 북중 혈맹 관계를 상기시켰습니다. 김정은은 쇼이구 장관, 리 부위원장과 나란히 앉아 전승절 기념 공연을 관람하며 대내외의 북중러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정부는 중러 대표단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도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지돼 있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을 강화하면서 안보리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은 한층 어려워진 만큼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대비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일본이 자국의 방위 능력 강화 방안을 담은 방위백서를 공개하면서 이번에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한일 안보 협력이 강화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서술했는데 최근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가게에서 올해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我が国周辺国の軍事動向など我が国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や防衛省自衛隊の取り組み米国をはじめとする各国との協力などについてまとめております.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에 대한 입장은 별반 바뀌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북방 영토와 함께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을 설명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자국 영토임을 강조했습니다. 방위백서의 19년째 억지 주장에 우리 외교부는 일본 총괄공사를, 국방부는 일본 방위주재관을 각각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백서에서는 독도 인근 해역의 한국 해군 훈련, 초계기 갈등, 지소미아 종료 등을 놓고 한국 측을 비판했지만 올해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특히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서는 한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만 언급하며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를 일정 부분 반영했습니다. 한국과 이제 보다 긴밀하게 소통을 하겠다. 특히 초계기 갈등 관련해서 일방적인 어떤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소통을 하겠다라고 표현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핵 탑재 능력을 갖췄다며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평가했고 위협적인 군사 활동을 이어가는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 행보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방위백서를 통한 거듭된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가 언제든 갈등 국면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우입니다. 일본 상품 불매 운동으로 한때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던 일본 맥주 수입량이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위스키 붐을 타고 일본 위스키 수입도 증가한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 어패류 수입은 줄었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최근 국내 출시된 일본 캔맥주입니다. 뚜껑 전체를 따면 생기는 풍성한 거품이 생맥주와 비슷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정 수량 입고가 되는데 입고가 되기 전부터 고객님들이 찾아오셔서 언제 들어오냐, 언제 살 수 있냐 계속 문의를 주시고 들어오자마자 다 팔려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이 맥주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은 5,553톤으로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265% 급등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에 들어간 2019년 7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맥주 수입국 1위 자리도 되찾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한 해외 맥주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일본 맥주이고 중국과 폴란드, 네덜란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맞대응 차원에서 시작된 불매운동, 노재팬으로 한때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던 일본 맥주가 부활한 겁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어닥친 위스키 열풍에 일본 위스키 수입도 덩달아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다 코로나로 인한 수급 문제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면서 올해 상반기 일본 위스키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가 넘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지난달 수입한 일본 어패류 양은 지난해 6월보다 35% 정도 줄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둔 국민 불안이 수입량 감소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은행권의 대출 평균 금리가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는데 가계 빚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준금리가 반년 가까이 연 3.5%로 묶여있지만 대출금리는 2달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금리는 연 5.17%로 직전달보다 0.05%포인트 늘었습니다. 특히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채 발행량을 늘리면서 금리가 올라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가운데서도 은행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고정형 금리의 상승폭이 변동형보다 컸습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 금리와 보증대출 금리는 정부의 정책금융 서비스 효과와 은행 간 금리 경쟁 영향으로 직전달보다 모두 떨어졌습니다. 외환대출 플랫폼 도입 등으로 일반 신용대출이 하락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대출금리 상승폭이 줄어든 것은 기업대출과 달리 가계대출금리가 하락 전환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대출 수요가 늘면서 은행은 수신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의 예적금을 끌어당기기 위해 예금 금리도 직전달보다 끌어올린 겁니다. 저축성 수신 평균은 연 3.69%로 지난 1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예상보다는 금리가 더 오래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시장 금리 자체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금리 수준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 모두 끌어올리는 그런 결과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가 더 오르면서 예대 금리 차는 5월보다 0.08%포인트 축소된 1.48%로 넉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두 축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상반기 실적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하반기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은 반도체는 회복이 예상되지만 속도가 관건이고 매분기 실적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자동차는 추가 상승 전망 속에 대외 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473억 달러를 기록하며 7년 만에 반도체를 추월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실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는 나란히 지난해 4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했으며 상승 속도는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SUV 같은 고부가가치 차들이 많이 팔리며 두 회사는 나란히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 2위에 올랐고 상승 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적이 좋은 요소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형태거든요. 다른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점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다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 시장이 고금리로 여전히 수요 위축 우려가 크고 일본 경쟁사들의 부활 움직임, 전기차 가격 경쟁 등 변수가 많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반도체 호가는 2분기에도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은 지난해 4분기 소폭 흑자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9조 원의 영업 손실을 받고
SK하이닉스는 3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 중입니다. 하지만 메모리 감산 효과로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며 바닥을 다져 하반기부터는 반등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돼 서버와 스마트폰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 3분기에도 적자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지지만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네요. 3분기에도 적자를 내고 흑자는 뭐 올해 4분기나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반기에도 낸드 플래시 위주로 감산을 이어가고 고대역 폭 메모리 같은 첨단 제품의 생산 비중을 늘려 AI 열풍을 실적 개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 우려와 달리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 판매가 감소하지 않은 데에는 니스 차량이 역할을 했다고 미국 싱크탱크가 평가했습니다. 체드 브라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수입이 2021년 9월부터 1년간 18억 달러였는데 2022년 6월부터 1년간 32억 달러로 증가했다면서 법 시행으로 수입량이 감소할 거라는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선임연구원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말 한국 정부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리스 차량은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한국산 전기차 판매에 도움이 됐다고 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의 오름세도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6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지수 PCE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지난달보다는 0.2%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5월의 3.8%보다 감소한 것은 물론 지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겁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1%, 전월보다 0.2% 각각 상승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주가 폭락 전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주가 폭락 사태 석 달 만에 다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말 다우데이터 등 8개 종목이 연속 하한가 사태에 들어가기 2거래일 전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갖고 있던 주식 140만 주를 매도하면서 605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미공개 정보 등을 미리 알고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가 줄곧 김 전 회장을 주가 폭락의 배우로 지목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회장은 자신은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면서도 그룹에서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주식 매각 대금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김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택과 키움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회사 정보를 이용해 대주주와 임직원 모두 거래해선 안 된다며 김 전 회장이 이 부분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더견 대표 일당의 주가 조작 수법과 규모를 파헤치며 주가 상승 과정에서 이뤄진 위법 사항은 상당 부분 규명한 검찰. 이제 주가 폭락 원인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김 전 회장을 정조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폭락 당시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나면 이르면 다음 달 초 김 전 회장을 불러 혐의점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전 회장처럼 역시 폭락 전 주식을 대량 매각해 시세 차익을 거둔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킬러 문항이 배제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첫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에 졸업생 응시생이 대거 몰렸습니다. 쉬운 수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졸업생 비중이 역대 최대가 될 거란 예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능 전략을 짜기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9월 모의고사에서 역대 최다 졸업생이 몰릴 거란 예상이 현실이 됐습니다. 킬러 문항 사태로 인해서 졸업생들이 응시하는 숫자가 급증하여서 한 개 학급을 운영하던 그 모평 그 응시자가 지금 막 3개, 4개 학급식으로 증가하고 있는.
9월 모의평가 전체 지원자는 47만 5,800여 명으로 재학생은 전년보다 2만 5천 명 넘게 줄었지만 졸업생은 12,000명이 늘어난 겁니다. 졸업생 비중은 21.9%까지 껑충 뛰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본수능에선 9월 모의평가보다 졸업생 수가 많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수능은 졸업생 비율이 3분의 1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재수생이 계속 유입되는 상황에서는 같은 점수를 받아도 재학생들끼리 봤던 시험보다는 성적이 더 떨어지거든요. 7, 8% 정도까지도 백분위가 빠져요. 그러니까 각 영역마다 두 문항 정도씩을 더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건지 찾아봐야 돼요. 올 수능에선 과학탐구 선택 비율이 처음으로 사회탐구를 추월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특히 재학생은 47%만 과학탐구를 선택했지만 졸업생은 60% 이상이 응시해 표준 점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모습입니다. 최상위권 변동도 여느 때보다 클 전망입니다. 킬러 문항 배제로 최상위권과 상위권 간 점수 분포가 촘촘해질 가능성이 큰 데다 응시생 변화로 과학탐구2 표준 점수가 예년 대비 20점 이상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해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서울대 지원에선 중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킬러 문항 배제에 따라 새로 등장할 유형이 관건입니다. 새 유형이 기본기에 좀 더 방점을 둘 가능성이 큰 만큼 그에 따라 준비하되 준킬러 문항이 많아질 경우 시간 안배에 신경 써 실제 수능 때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수학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최근 한 소아과가 혼자 진료를 받으러 온 아이를 돌려보냈다가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해 병원 문을 닫는다고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헬로티비 뉴스 한보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성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지난주 9살 아이의 보호자가 홍성군에 이 의원에 대한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은 아이가 혼자 병원을 찾았다가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보호자가 작성한 걸로 추정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아 동네 소아과 진료 예약을 해줬고 병원에 자신은 근무 중이라 당장 갈 수 없다고 하자 아이를 그냥 돌려보냈다고 적었습니다. 또 퇴근 후 다른 소아과에서 아이의 열을 쟀더니 39.3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원 제기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안내문을 걸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진료 거부 주장에 대해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 환자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진료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회의감을 심하게 느낀다며 소아과 문을 닫고 성인 진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 원장은 지난 4월 의사 실력이 없다는 등의 비방성 글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적자를 감내하면서 병원을 운영했는데 폐과와 정과에 대한 고민의 기간이 짧아질 것 같다는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휴진에 들어간다고 공지하면서 운영 재개 여부는 명확히 알리지 않은 상태. 어쨌든 갈 수 있는 곳이 하나 줄으니까 아프면 걱정이 되죠. 여러모로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대기도 막 70명 이상 넘어가고 하니까 있어도 이런데 없어지면 더 많이 몰리겠죠. 그렇다면 이번 사안을 진료 거부로 볼 수 있을까? 현재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만 이제 규정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의료인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여부, 해당 사실관계 정황, 그 당시 이제 긴급성, 의료 여건 등을 재반적으로 파악해서 정당한 이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해당 보건소라든지 이제 관할 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홍성군은 소아청소년과 특성 등을 고려해 이번 일을 진료 거부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결론 내린 가운데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해당 민원인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최근 경찰이 노숙 집회를 강제 해산시킨 것을 두고 노동자 단체가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했을 뿐이라며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부터 노동자 단체의 밤샘 노숙 집회를 잇따라 강제 해산시킨 경찰. 매번 현장에선 고성이 오가고 격렬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노동자 단체는 경찰의 강제 해산 조치로 집회 자유가 침해됐다며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국가의 불법 행위와 그리고 경찰관들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평화롭게 집회를 열었을 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만큼 경찰이 강제 해산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거나 다친 사람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경찰서장이, 경비과장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명령하면 이게 법이 됩니다. 이 정부와 경찰이 자행하고 있는 폭력과 만행, 이걸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단체가 신고 시간을 넘겨 집회를 이어갔고 소음 민원도 여러 건 들어왔다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게 맞는다고 반박합니다. 집회 가능 시간이 밤 11시까지였는데요. 그것을 3시간 초과해서 새벽 2시까지 집회를 했고 집회 과정에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서 112 신고가 5건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 탓에 집회 참가자가 부상을 입었다는 비판에는 현장 경찰관 역시 밀려 넘어지며 병원에 옮겨졌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이 제기되면 안전에 유의해서 법을 집행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간인 점을 고려해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서 법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소명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은 집회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에 명백한 위협이 초래됐을 때만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반대의 판례도 있다며 강제 해산의 정당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은 원칙과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서 노숙 집회가 열릴 때마다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테트라포드에서 추락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방이 최근 제주시 한림항에서 추락 사고에 대비한 구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겸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방파제 주위를 다니며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수색 끝에 테트라포드 사이에서 발견된 구조자. 소방대원들이 삼각대를 설치하고 구조 작업에 나섭니다. 로프를 이용해 테트라포드 사이로 내려간 구조대원이 구조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현재 척추 손상 의심되고 구조대 1명하고 KD 준비 부탁드립니다. 추가 부상을 막기 위해 구조자의 목과 허리 등을 고정해 안전하게 위로 끌어올립니다. 사다리를 이용한 구조 훈련도 진행됩니다. 삼각대보다 설치 시간이 짧고 좁은 공간에서도 장비를 설치할 수 있어 긴급하게 구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최근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소방이 각종 장비를 투입해 구조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는 모두 21건. 올 들어서도 벌써 4건의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테트라포드는 높은 파도를 막기 위해 해안가 주변에 설치되는데 구조적 특성상 표면이 미끄럽고 해조류가 끼는 곳이 많아 조금만 방심하면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닥까지의 높이가 5m 정도로 높고 스스로 탈출이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테트라포드가 매우 미끄럽고 잡을 곳이 없기 때문에 사고자 스스로 지상으로 탈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낚시, 음주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테트라포드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끊이지 않는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아프리카 서부 니제르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대통령이 억류됐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하면 막삭을 틔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는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니제르 집권당 본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쿠데타를 지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불을 지른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방화와 함께 보급품 약탈도 저질러졌습니다. Et qu'on a vu vraiment, il y avait vraiment tas de choses qui peuvent vraiment justifier ce coup d'État. Mais pour l'instant, quand même, on reste optimiste. 쿠데타 반대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바줌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대통령궁 앞에 모이자 경호대가 총을 쏘며 막았습니다. Prendre en otage un président sans savoir qu'est-ce qui se passe, sans raison, plutôt sans raison. 국가수호위원회란 이름의 쿠데타 세력은 대통령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운영을 중단하고 통행 금지령도 내리는 등 통제에 나섰습니다. Avons décidé de mettre fin au régime que vous connaissez. Cela fait suite à la dégradation continue de la situation sécuritaire. 지난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니제르는 지금까지 5번의 군사 쿠데타를 겪었습니다. 서방으로부터 서아프리카의 유일한 희망이라 불렸던 바줌 대통령은 니제르 최초의 민선 대통령입니다. 아프리카 연합과 EU, UN 등은 일제히 쿠데타 기도를 비난하고 대통령의 조건 없는 즉각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말리와 기니 등 주변국의 도미노식 군부 장악 속에서 민간 통치의 싹을 키우던 니제르는 민주주의의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밤사이에도 더위로 잠 못 이룬 분들 많으시죠? 어제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제주의 최저기온은 28도, 서울은 26.1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았는데요. 열대야는 한낮에 폭염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로 특보가 강화된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 대구는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대기가 불안정한 내륙 곳곳에는 오후 한때 갑작스레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별 편차가 크겠고요.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물놀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계곡이나 하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지역별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포항 34도, 대구와 안동, 광주와 전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까지 폭염 속에 잦은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내내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